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그 휴가를 3일간 갔다 와가지고 거의 한 10년 만인가 속가에 가서 속가 모친을 만나고 왔습니다. 속가 모친하고 이틀을 이제 같이 잤는데, 오늘은 그래가지고 우리 시대의 가족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가족과 실제 우리 시대의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가지고 경전에서 나오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의미라든가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초사흘 날 제가 경전에 나오는 가족 관련된 이야기들은 초사흘 날 하고요. 오늘은 우리 시대의 가족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이제 속가 모친이 올해 86입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몰랐는데, 하긴 제가 내년에 60인데 당연히 우리 속가 모친이 나이가 많죠. 86입니다. 얼마 전에 문득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한번 가서 얼굴을 보기는 봐야 되겠다 해서 한 10년 만인가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속가 모친 집이죠. 옛날 우리 집은 이미 옛날에 사라졌고, 제가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지금 이제 김해에 이제 속가 모친 이 이제 아파트에 혼자 사시고, 또 이제 우리 형님 내외가 또 김해 같은 동네에 살고, 동생 내외도 이제 김해 같은 동네에 살고 해가지고, 이제 동생 내외가 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모친네 집에 출퇴근하면서 이제 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어쨌든 이제 속가 모친 집이죠. 거기서 이틀 밤을 잤는데, 그 거실에 보니까 가족 사진 있잖아요. 가족 사진. 저는 사실 우리 가족도 저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는데, 뭡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거실에 이렇게 가족 사진 크게 뽑아가지고 막 벽 한쪽에 크게 채우는 그런 커다란 가족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가족들 다 찍어놓은 사진을 이제 걸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출가하기 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주로 이제 그런 사진이 다들 정장 입고 막 배경도 좀 뭔가 엄숙하고 좀 어두컴컴하고, 이런 의자 같은 경우도 좀 뭔가 좀 클래식한 그런 좀 상당히 좀 무게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분위기도 밝고 화사하고 옷도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표정도 밝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진들을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우리 집에 가니까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 우리 엄마도 있고, 그게 형도 있고, 요즘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고 사는구나. 여러분들 댁에도 그런 가족 사진 있습니까? 다 있구나.
다들 그렇게 사시는구만. 제가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딱 보니까, 참, 우리 이제 가족, 어머니부터 해서 우리 형제들, 그 밑에 이제 조카들 사진이 쭉 있는 걸 보고 좀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저는 우리 가족 사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당연히 우리 가족이죠. 근데 그게 이제 왜 우리 가족이냐?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출가 외인이니까 여기 다른 스님들도 계시지만 공식적인 가족 구성원은 아닙니다. 저는 출가 외인이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6년 전에 이제 팔순 생일 때 이제 가족들 모인 김에 미리 찍자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모인 김에 그날 형님이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사진 한번 찍어두자 해서 이제 뭐 사진관 가서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뭐 그런 거 찍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저는 공식적인 가족 구성원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는 게 당연하고 우리 가족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비공식적인 가족 구성원이죠. 비공식적인. 근데 그게 왜 우리 가족이냐 하면 그 사진을 보면 3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고 말은 내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형제들, 누님, 형, 동생 있고 그 위로 부모가 되는 이제 그 우리 노친네가 사진 속에 있고 우리 밑으로 자식들, 형님의 자식들, 누님의 자식들, 동생의 이제 애들 이렇게 해도 자식들 해서 3대가 있어요. 한 가족의 구성이 이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족이다 생각할 때는 최소한 2대는 있어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둘이 달랑 있는데 가족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그냥 부부라고 말하지. 그게 이제 애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이라는 표현을 쓰죠. 최소한 가족이 되려면 2대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식 3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가족으로서의 어떤 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가 있는 사진은 그 중에 이제 가운데 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형제들 기준으로 부모와 자식 이렇게 3대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 사진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 맨날 텔레비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그것도 남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 사진을 실제로 보니까 더더욱 또 비현실적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가족들의 구성이 그게 3대에 걸쳐서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지만 이 가족들이 그러면 원래적 의미에서 가족할 때 가짜가 집가짜 아닙니까? 그죠? 다 알죠? 집가짜. 흉가, 폐가 할 때 가짜.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인데 가족은 원래적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가구 수가 제가 세봤습니다. 몇 가구냐? 7가구가 구석에 있어요. 7가구. 사람 숫자는 12명인가 되는데 가구 수가 7가구예요. 먼저 우리 속가 모친이 이제 혼자 아파트에 사시고 누님 내외, 형님 내외, 동생 내외, 그 다음에 애들 각각 애들 각각이 또 따로따로 다 살고 물론 그 중에 이제 결혼한 애들도 있고 안 한 애들도 있는데 따져보니까 7가구가 살아요. 7가구. 한 가족인데
가구 수로는 7가구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는 같이 사는 그런 느낌을 마음속에 가지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안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이 가구수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일종의 식구 개념입니다. 식구. 식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래요. 한솥밥을 먹으려면 따로 살면서 한솥밥을 매일 세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같은 집에 한 지붕 아래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한 지붕 아래 자면서 그다음에 한솥밥을 퍼먹어서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우리 여기 뭡니까? 우리 정신사에 지금 이 상주하고 계시는 스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식구입니다. 왜냐? 한 건물에 정묵당이라는 한 건물 한 지붕 아래에서 다 자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 세끼 밥도 한 상에서 같이 먹습니다. 그것도 뭐 시차를 두고 먹는 거 아닙니다. 애들은 바쁘다고 뭐 먼저 가고 뭡니까 설거지 다 한 뒤에 뭐 부모는 나중에 먹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공양을 하기 때문에 숟가락도 동시에 들고 일어날 때도 동시에 일어나요. 누가 한 명이 늦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오리지널 식구죠. 근데 우리는 가족은 아니죠. 우리 정신사 스님들은 가족은 아닙니다. 식구는 맞지만 가족이 되려면은 이게 핏줄로 맺어진 인연이 되어야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처럼 한 핏줄은 아니지만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가족은 아니지. 가족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혈연이면서 동시에 식구인 경우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그런데 지금 잠시 내 아들이 직장이 서울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있어. 따로 살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왜? 한때 우리는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같이 안 살아도 내 마음속에서는 가족이야 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가구 수는 뭐 7가구일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마인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1인 가구수가 전체의 39.5%니까 40%예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살아요. 이거는 통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실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뭐 이런 잠깐 뭐 외지 나와 사는 사람 다 포함하면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입신고 다 하고 실제로 사는 경우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살아요. 우리나라. 그럼 이 양반들이 다 그 1인 가구라고 해서 각각이 다 자기 혼자가 1인 가족이냐? 그건 아니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동생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겁니다. 가족은 우리들 마음속에 가족은 3대에 걸쳐서 마음속에 있는 가족하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살부비고 사는 동거인하고는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이미지하고 실제 우리 현실의 가족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한 50년만 좀 뒤로
빠꾸를 해보자. 그때는 우리가 다 한 집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진짜 복덕복덕 하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또 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겨울에는 뭐 방이 뭐 2개, 3개 있어도 식구들이 방 하나에서 다 잤죠. 왜냐? 뭐 이제 불 때면은 이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럼 뭐 7, 8, 9, 10명이 그냥 방 하나에 다 모여서 자고. 그게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삽니다. 다 따로따로 나가서 삽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실제 현실이 사실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안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 일본에 보면 우리 그 기생충 영화가 작년인가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 한참 동안 나왔는데 2018년도 그러니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칸느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가 일본 영화입니다. 제목이 어느 가족이라고. 뭐 또 칸느 영화 대상 받았다고 해서 막 영화가 뭐 어렵고 예술 영화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대상을 받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한 가족이 사는데 집이 그 동네에 다른 집들은 다 이제 새로 재개발하고 새로 지어가지고 집들이 깨끗하고 뭐 어떤 경우는 빌라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집만 옛날 목조가옥 그대로 그냥 그 집만 동네에서 목조가옥으로 있는 집이 한 채 있어요. 거기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 다음에 이제 부부, 자식들 셋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고 이 할머니가 타는 연금으로 그냥 가족이 먹고 살아요. 가난하죠. 밥 먹을 때도 그냥 옛날 집이니까 공간이 작잖아요. 상 하나에 그냥 다 모여가지고 비좁게 그냥 그렇게 밥을 먹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고 그 집은 할머니 집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 같은 경우는 애가 혼자 길거리에서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래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짜 가족이지. 사이비 가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보면 그렇게 왜냐 다들 직업이 없어. 다들 놀아. 애들도 학교를 안 가. 왜냐하면 뭐 그 애가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니까. 그리고 부모들도 직업이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디 뭐 저기 바닷가 놀러 가가지고 막 같이 놀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간에 우애가 깊고 화목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가짜 가족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진짜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제 사실은 불법 증거해서 살고 있는 노숙자들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아니 남의 집에 그냥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다 쫓아내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지 그 건물 뜯고 그게 이제 개발을 해야 그 주변 땅값도 올라가고 자기들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요.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회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가족은 전혀 가족 같지가 않고 오히려 사이비 가족, 가짜 가족이 더 가족 같은 시대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가 우리 시대다. 그런 메시지를 영화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신도분들이 절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절에 나와서 불공도 드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남편 사업이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보살님이 절에 와서 열심히 정말 성심성의껏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남편은 그날이 일요일이야. 일주일 내내 사업하느라고 신경 써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일요일 오늘 하루만은 좀 스트레스를 풀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낚시를 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잡기만 합니까? 낚시 가면 회도 뜨고 남은 거는 매운탕도 끓여 먹고 마누라는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남편은 낚시하러 가가지고 살생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가족인데 보살님은 절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선업을 짓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선업을 막 짓고 있는데 남편은 낚시하러 가가지고 악업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살님이 지은 선업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남편한테 가겠어요? 본인한테 가겠어요? 남편은 낚시하느라고 살생하고 악업을 지어가지고 남편은 악업을 짓지. 선업을 짓는 거는 보살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들이 실제 생활하고 이것이 안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문제다. 설령 우리가 이제 같은 가족이 식구로서 같이 산다고 해도 말 그대로 식구,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느냐. 요즘 애들은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점심, 저녁은 당연히 집에서 안 먹고 아침에도 바쁘니까 밥만 먹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있어봐야 부모가 자식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식구입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식구라고 하면 한 상에서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지. 우리 정심서 스님들 같이 하루 세 끼를 그냥 맨날 같이 얼굴 쳐다보고 동시에 숟가락 들고 동시에 숟가락 놓고 이게 식구죠. 말이 식구인데 사실은 식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나온 겁니다. 진짜는 가짜 같고 가짜는 진짜 같은 세상이다. 지금 우리 세상이.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또 우리가 저거는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가 잃어가고 있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 부처님은 가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부처님은 당연히 출가를 했죠.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 입장에서는 정말 해탈을 위해서, 열반을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났단 말입니다. 출가. 근데 야소다라 왕비, 라울라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뭡니까? 무책임한 아버지지. 자식들을, 가족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나갔으니까 무책임한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불교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보는가? 왜 부처님은 그러면 가족에 대해 그 출가를 해서 가족이라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당신이 몸소 실천으로 부정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뭐 가족은 화목해야 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해야 되고
우애가 넘쳐야 된다고 말을 해도 정작 말하는 자신은 가족을 버리고 왔으면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진짜 그렇다면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하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불교에서는 해답을 줘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은 이야기할 시간이 다 말하면 기니까 초사할 법회 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예고편. 대신에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지배적이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통념, 이래야만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말자. 지금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지배적이다.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이 혼자 산다고 하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만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어떤 수행자가 우리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은 항상 대중처소에서 모여서 수행을 부처님 당시에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행자가 대중처소에서 같이 수행하지 않고 혼자서 나는 홀로 수행을 하겠다. 혼자 탁발하고 혼자 수행하고 혼자 처소 만들어서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수행자가 하니까 다른 수행자들이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거지 이제 저 수행자는 혼자서만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부처님 좀 불러서 혼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왜 이제 부처님이 불렀어요. 그 수행자를 불러가지고 그 수행자가 뭐 이런저런 뭐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처님이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홀로 수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차피 수행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수행자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40%가 혼자 산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이 혼자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처님 말씀 맞다나 완성할 수 있는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혼자 살면 안 돼 가지고 집 나간 식구들, 가족들 다 불러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다고 들어올 가족들도 아니고 이미 세상은 다 나가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바라지 않으며 현재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망과 탐해를 모두 버려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혼자 살아가는 삶을 완성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바라지 않으며 현재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망과 탐해를 모두 버리는 것이 혼자 사는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개송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개송이 이제 이렇습니다. 모든 사물에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를 부수어 해탈하니 나는 그를 홀로 사느니라 부르네. 라고 부처님이 개송으로 당신의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죠. 소유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어떤 이렇게 소유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라. 네가 혼자 살겠다고 하면 소유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라. 그래야지만이 혼자 사는 삶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현대사회
10명 중에 4명이 혼자 사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다. 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1인 가구가 주류를 이루었느냐?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식구고 같은 가족이라도 방해받는 거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러한 어떤 내 중심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또 사회가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각각 따로 살면, 예를 들면 건설회사도 돈 벌고 가전회사도 돈 벌고 자동차 회사도 돈 벌잖아요. 그죠? 냉장고 한 대만 필요한데 이 한 가족이 다 찢어져서 4가구 5가구로 살면 냉장고가 5대가 필요하죠. 차도 5대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건설회사는 집 많이 더 팔 수 있고, 가전회사는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이런 거 더 많이 팔 수 있고, 자동차 회사는 차를 더 많이 파니까 좋지.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개인의 이익, 개인의 욕망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다들 나홀로 가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예능 프로그램 제목처럼 나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혼자 사는 사람의 제일 큰 그 문제가 뭡니까? 집에 들어가면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있다고 하지만 가족은 멀리 있습니다. 가끔 봅니다.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더 심하면 1년에 몇 번. 집에 들어가면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심심하고 외로워요. 왜 심심하고 외로운가? 그 이면에는 부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자.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뭔가를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과연 내 안에 외로운 마음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어떤 지배하에, 손아귀하에 안에 두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허전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결국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부처님이 이야기한 대로 소유와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그 후회, 미련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을 바라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을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발로입니다. 과거를 내 마음대로 내한테 좋은 것만 나는 기억하고 싶은데, 과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웠던 일, 슬픈 일, 또 계속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미래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몰라요.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미래를 내가 지배하고자 소유하고자 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래를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내가 욕심을 내니까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두말할 것도 없죠. 현재에 대한, 현재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망과 탐욕.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도 소유하고자 하고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거지. 공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내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항상 행복하고 싶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이것도 집착이죠.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소유욕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홀로 있는 삶이 완성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나 홀로 사는 삶이 지배적인 삶이 된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좀 뻔한 이야기고 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다. 그래서 보다 보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보는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이야기가 뻔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면 부처님 말씀만큼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